11월 14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봅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육상의 메카로 불리는 예천군의 대한육상연맹 육상교육훈련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잠시 후 대한육상연맹 부회장인 예천군 정실업팀 최인혜 감독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이어서 과거의 정치사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재 전 법무장관과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일단 먼저 네. 박성재 전 법무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은 두 번째인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네. 현재로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아마 법원에서 판단할 때, 사법부가 판단할 때는 약간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은 이제 사법부를 설득하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지금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추가로 영장을 청구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불구속 기소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사법부의 판단이니까 지금으로서는 그거를 뭐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아마 이제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박성재 장관의 혐의들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에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특검의 판단을 사법부 입장에서는 좀 그거는 조금 이론의 여지가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특검이 다시 청구할 가능성은 낮고요. 네. 아마도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일단 특검은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열린 당정대회의 논의사항이 담긴 박 전 장관의 업무 수첩과 휴대폰 포렌식에서 찾은 권한남용 문건 관련 파일을 제시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을 정당화하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다. 이렇게 정리를 그렇죠. 하면 되는 거겠죠. 네. 왜냐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박성재 장관은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계엄을 염두에도 한 게 아니고 통상적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적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박성재 장관 측의 의견이 조금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좀 그렇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뭐 법원의 판단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는데요. 사실 뭐 SNS로 너무 강경하고 노골적으로 의견을 드러냈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기각이 됐단 말이죠. 왜 기각이 된 걸까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게 구속할 만큼의 사유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선전선동이라고 하는 범죄잖아요. 네. 내란 선전선동인데 그것이 예를 들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재판이 가능하다고 본 것 같아요. 수사나 재판이.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예를 들면 증거인멸이라든지 또는 뭐 도주의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찾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증거는 많은 부분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내란의 선전선동 관련 SNS 글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뭐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또 도망의 우려도 지금 현재로서 뭐 있다고 보기 좀 어려운 상황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구속할 만큼의 문제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엄중함이랄까 예를 들면 또 막 과격한 표현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국민들이 볼 때는 좀 그래도 구속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재판부 판단을 봤을 때는 선전선동 관련해서 증거라든지 도망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굳이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은,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보기보다는 구속까지 해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일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후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대장동 항소포기 규탄 대회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외쳐서 논란이던데요.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참 장동혁 대표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교안 전 대표, 지금 이제 한교안 전 대표는 다른 당의 대표를 맡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을 왜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과 연계를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한교안 전 대표는 부정선거를 아직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중국인에 대한 혐오 이런 부분들을 막 부추기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국민의힘이 그런 부정선거를 계속 동조하는 거냐, 동의하는 거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뭐 중국인에 대한 혐오 이런 부분도 국민의힘과 입장이 같은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굳이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발언을 통해서 그런 문제와 논란을 일으키는 건 좀 납득이 안 되고요. 저렇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 국민의힘은 아직도 구구 정당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비판일 수밖에 없어서 보수 지지층의 지지마에도 까먹는 도리어 떠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네. 그나저나 대장동 수사 항소 포기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노만석 네네. 검찰총장 대행이 그제 사의를 표명했고 또 오늘은 비공개 퇴임식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네. 자택 앞에 있던 일부 취재진에게 예전엔 정권하고 방향이 같았는데 지금은 다르다. 저쪽에선 지우려 하고 우린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 수시로 많이 부대껴 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그 의미 자체가 대단히 좀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네. 저쪽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저쪽이 어디냐 그러면.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제가 알기로 다른 기자하고 또 그 집 앞에서 인터뷰한 게 있거든요. 네. 그 인터뷰에서는 저쪽이란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주 애매모호하게. 그러니까 이 노만석 그 대행 지금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만 그런 애매모호한 표현 때문에 사실 문제가 더 커진다고 생각해요. 이게 애매하게 표현을 해놓으면 이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해석의 여지가 많아지면 여러 가지 의혹과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좀 더 명쾌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어떤 의미로 얘기를 했는지 오늘 뭐 퇴임사에서는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또 네. 법무부 아니면 외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의 거론을 안 했잖아요. 그런 애매모호한 태도 자체가 사실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고요. 저는 그 노만석 지금 전 대행이 이 부분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으면 본인이 정말 외압을 받았는지 뭐 아니면 아닌지 의견을 들은 건지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지 이렇게 불쑥불쑥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면 그건 결국 더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다.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의 반대로 항소를 못했다는 수사팀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다.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국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이건 뭐가 진실인 걸까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제 무견이 다르니까 제가 뭐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법무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하라라고 지시한 건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외압으로 볼 거냐의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법무부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세요라고 얘기한 것이고 실제로 항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검찰입니다. 네. 법무부가 아니고요. 법무부는 의견을 내는 거죠. 그리고 수사팀도 의견을 냈으니까 수사팀은 항소하자 그랬고 법무부는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그랬어요. 항소를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러면 최종 결정은 검찰총장 대행이 하는 겁니다. 그럼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그 어떤 결정한 거에 대해서. 근데 이거를 자꾸 본인은 이제 비판이 커지니까 자꾸 이제 본인은 책임 없다는 식의 다른 사람 책임을 미루려는 태도를 보이는 건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면 법무부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세요라고 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항소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선택이에요. 근데 선택의 과정에서 최종 결정을 한 사람이 여기서 압력을 넣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최종적 결정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와서 자꾸 애매모호한 입장을 내면 그거 자체가 사실은 책임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뭐 지검장들에 이어서 일선 지청장들도 공동 입장문을 내고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요. 이 검찰의 집단 반발은 어떻게 보이고 계신가요? 저는 대단히 선택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그렇죠. 들면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가 이제 체포돼서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구속이 취소가 됐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즉시 항고를 안 했어요. 그렇죠. 검찰이. 근데 그때 수사팀은 즉시 항고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럼 안 했으면 그때는 왜 검찰이 가만히 있었죠?
아니 지금처럼 이렇게 거의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수사팀은 즉시 항고하라 그러고. 근데 검찰 쪽은 안 했어요. 그럼 왜 그때는 검찰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왜 즉시 항고 안 하냐? 검찰이 왜 이렇게 항고를 안 하느냐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냐고요. 김건희 씨 관련해서도 도이치모터스 수사할 때 출장 수사 갔잖아요. 네. 그 출장 수사 끝나고 나서 또 무혐의 처리해줬습니다. 처분. 그때 왜 검찰은 가만히 있었죠? 아니 검사들이 자기들이 뭐 생각할 때 어떤 것이 정말 정의로운 일이고 어떤 때 화를 내야 되는지 선택적으로 하는 겁니까? 만약 지금의 항소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그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 김건희 씨 무혐의 같은 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돼서 나올 때 구속 취소됐을 때는 왜 한마디도 안 했죠? 이게 선택적으로 하니까 검사들의 태도나 행동이 너무 자기 이기주의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하려면 일관되게 행동을 했어야죠. 그러지 않은 부분이 사실은 지금의 검찰의 행동이 자기들의 이익과 연관된 행동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검찰들이 집단 반발을 해서 그런지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에 의해서만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한 검찰청법을 개정하고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검사 파면을 일반 공무원과 같게 하겠다는 건데 이번 결정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네. 검사도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검사도 공무원이고 세금으로 일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과 왜 징계 과정에서만 차별을 두는 거죠?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가 특별히 다른 공무원들과 다르게 잘못했을 때 처벌을 받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는 왜 특별하게 대우를 하냐는 거예요. 검사들만. 잘못을 했으면 다른 공무원들처럼 동일하게 파면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지금 검사만 파면을 할 수 없게 만들어서 해임만 하게 돼 있어요. 해임만. 네. 그러니까 파면과 해임은 여러 가지 차이가 많거든요. 그리고 검사를 파면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을 해야 돼요. 왜 다른 공무원들은 자체적으로 행안부에서 다 해서 파면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데 왜 검사만 그렇게 해놨죠? 검사가 무슨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모든 공무원은 평등해야죠. 자기들만 특권을 누리고 특별한 대우를 받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고요. 모든 공무원은 세금으로 월급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니 동일한 기준의 평가를 받고 또 동일한 기준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징계를 받는 거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번에 검찰 그 징계법만 폐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법 폐지하면 공무원처럼 동일하게 잘못이 있을 경우에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건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이다 또는 선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나저나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무역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한미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같은 시간 팩트시트를 공개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동안 이제 논란이 많았던 게 국민의힘이나 보수진영에서 팩트시트가 없다. 네. 그래서 계속 공격을 했죠. 말만 있지 실제로 서명한 무슨 MOU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논란이 없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그게 나온 내용이 지난번에 발표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관세를 15%로 낮추고 원자력 관련해서도 전향적으로 그 핵 연료들 재처리하는 문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도록 도와주겠다. 그다음에 핵 잠수함 승인했다. 그거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논란이 됐던 게 문서가 없으니까 문제다. 말로 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말을 믿을 수 없다. 이래 왔잖아요 지금까지. 네. 근데 지난번에 에이펙에서 한미 정상회담하고 나서 했던 내용과 오늘 팩트시트에서 발표한 내용이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말만 있다는 등 믿을 수 없다는 등 진짜로 그렇게 했냐는 등 이런 의심을 좀 거뒀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정부가 정말 열심히 잘해서 우리 기업들, 현대자동차를 포함해서 이런 기업들에게 피해를 줄이고 우리가 관세 협상에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유리한 그런 관세 협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박수 보내고 이제는 칭찬을 해줘야 될 시기다. 저는 이거 가지고 더 이상 시비를 거는 것은 이제는 무의미한 상태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많은 관심을 모았던 게 이 핵 추진 잠수함을 정말 건조하게 되는지 미국이 네.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지 이런 부분이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그러니까 오늘 팩트시트에 보니까 그 승인한 것만 돼 있더라고요. 네. 구체적으로 어디서 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은 계속 미국과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죠. 핵 잠수함을 우리나라에서 건조해야 된다. 이유는 모든 시설 우리나라는 갖추어져 있어요. 근데 미국의 지금 필리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 시설 만드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네. 그리고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라에서 만들고 우리 조선소에서 다만 그 연료 있잖아요. 핵 연료. 이것만 네. 미국에서 가져오는 걸로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 그게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그게 가장 바람직하고 빠른 시간을 핵 잠수함을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미국에서 만든다고 하면 그게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커요. 그런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우리가 설득해 나가면 우리나라에서 건조는 하고 그리고 연료만 미국에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타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한미 관세 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가 오늘 최종 확정됐다는 소식까지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상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Radio 100.1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육상의 메카로 불리는 예천군인데요. 대한민국 육상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됐습니다. 대한육상연맹 육상교육훈련센터가 문을 열었는데요. 예천군청 육상실업팀 감독이자 대한육상연맹 부회장인 최인혜 감독 연결해서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현장을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할 기회를 생겨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 최근 예천에 정말 큰 뉴스가 많았는데요. 일단 먼저 육상교육훈련센터가 어떤 과정으로 개관하게 됐나요? 예. 이번에 센터는 지난 11일 날 개관식을 열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 대한육상연맹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는데 예천은 대구광역시와 마지막까지 이제 경쟁을 벌일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어허.
하지만 예천군은 이게 학관 의지와 준비된 인프라 그리고 지역 체육계 열정이 합쳐 최종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착공 후 2년간 공사를 거쳐 올해 드디어 육상의 100년지 대계를 책임질 공간이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유치 과정부터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문을 연 이 훈련센터 내부에는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나요? 예,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건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76실의 숙소와 강당, 세미나실, 그리고 물리치료실, 경기 분석실과 같이 훈련부터 교육, 분석, 그리고 선수들 회복이 가능한 공간까지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육상을 위한 전천후 교육훈련 허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정말 최고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관식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육상 선수들도 왔다고 들었는데요. 누가 온 건 거고 또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는 저 예천군청 소속의 우리나라 육상 단거리 미래죠. 남아디 조일진 선수와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도 개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조일진 선수는 훈련장이 바로 이제 옆이라서 공사 과정부터 쭉 초기부터 지켜봤는데, 네. 또 특히 우상혁 선수는 지난 도쿄올림픽 가기 전에 훈련을 여기서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개관식 전에부터 해서 예천의 실정이라든가 이 교육센터가 완공되기까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이 훈련센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꿈나무들이 예천에서 크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라면서 좋은 메시지를 그때 날 남겨줬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센터를 사용하는 선수들이 가장 기쁘고 또 설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예천에는 원래 또 이 육상 관련 인프라가 많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천에 이미 국제국민규격의 예천 스타디움과 전국 유일의 육상 실내 훈련장 그리고 힐터링 할 수 있는 오르막, 모래사장, 훈련장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이번 센터 개관으로 육상교육훈련센터와 예천 스타디움, 실내 훈련장으로 이어지는 육상의 원소도 삼각벨트가 완성됐습니다. 선수들이 이동할 때 스트레스 없이 한 지역에서 모든 훈련을 소화할 수 있는 환경이죠. 이 부분은 한국은 물론 아시아 어느 지역에도 이런 시스템이 좀 드물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야 왜 예천이 육상의 소도라 불리는지 좀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완벽한 시설이 갖춰진다면 우리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천은 이미 매년 이제 전지훈련팀과 대회 참가자들로 상당한 선수단이 예천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훈련과 교육 기능까지 한 곳에 모아지면 육상 한 종목만으로도 연 10만 명 이상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효과도 큽니다. 직접 소비 외에도 브랜드 가치 상승까지 포함하면 연 한 200억 원 이상의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건 지도자 교육을 하게 되며 소속 선수들도 훈련을 위해 같이 올 수밖에 없고 실업팀 역시 외부 수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가 지역 상권과 자연스럽게 상생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경제 선순환의 모델을 갖추게 된 건데, 그리고 예천은 사실 이미 스포츠 마케팅 분야에서 강한 도시라는 이야기는 계속 들려왔거든요. 실적은 어느 정도길래 이런 이야기가 계속 들리는 걸까요? 예천은 아주 탄탄합니다. 예천은 육상뿐 아니라 양궁에도 상당한 마케팅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2023년 아시아 U20 육상 선수권 대회와 2024년 현대 양궁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렀으며 국제적 경쟁력을 증명했습니다. 제가 군청에 알아보니까 육상 양궁 분야의 전지훈련 인원은 21년도에 1만 명 정도였지만 올해는 대방문까지 포함해 약 한 11만 명이 예천을 찾았습니다. 와. 직접 경제적 효과는 70억 원 이상이고 간접 효과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훨씬 큽니다. 이 모든 흐름이 이번 교육훈련센터 개관으로 한층 더
활력받게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2021년도에 10,000명이었는데 올해는 대회 방문객까지 포함해서 11만 명이 예천을 찾았다니까 정말 엄청난 수치인데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예천이 이미 달리고 있었다. 이런 말이 떠오르는데요. 그럼 앞으로 계획도 들어볼까요? 예천군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예천 양궁훈련센터, 그리고 2026년 아시아 양궁 선수권 대회 유치 추진과 같이 육상과 양궁을 중심으로 한 종합 스포츠 도시로서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육상교육훈련센터 개관은 그 출발점이자 핵심 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천군이 이 종합 스포츠 도시로서 더 나아가길, 그리고 대한민국 스포츠의 중심지로 더 크게 도약하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육상연맹 부회장인 예천군청 육상실업팀 최인혜 감독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최근 서울시에서 시작된 이 보습학원 심야 영업 제한 이 폐지 논란이 굉장히 좀 뜨겁습니다. 네. 이 서울시의회 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이 지난달이었죠. 학원의 종료 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늦추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다음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학원업계에서는 학생들이 더 많이 배울 기회를 달라 이런 주장인 반면 청소년 단체와 시민 단체는 이 사교육 시장을 더 키우고 학생을 경쟁으로 내몰면서 학생들의 건강권을 해치는 조치다라며 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 지역 교육계 그리고 내년에 있을 이 교육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현재 경북 지역은 보습학원 심야 영업시간 제한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이게 교육감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지역별로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역마다 좀 다르게 제정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 경북 지역만 놓고 보면 학원 교습 시간은 이 초등학생은 밤 9시, 중학생은 밤 11시, 이 고등학생은 자정까지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이 고등학생 기준으로 보면 경북 지역이 서울보다는 2시간 더 이 길게 제한되어 있는데요. 네. 뭐 이와 같이 서울처럼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경기, 대구, 광주, 세종 이렇게 5곳입니다. 요걸 비교해 보면 경북과 비슷하게 고등학생 이 학원 시간이 자정까지 되어 있는 곳들은 이 광역 도 단위가 많고요. 네. 반면에 이 학업 간 경쟁이 좀 치열한 사교육 시장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들의 경우에는 밤 10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밤 11시까지 운영이 가능한 지역도 있어서 이게 지역마다 좀 편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학원 야간 운영시간 연장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다른 지역과의 차별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정재훈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전국 학생들과 경쟁해야 되는데 왜 서울만 피해를 봐야 하냐는 이 학부모의 의견을 모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밤 10시가 지나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가정은 집에서 과외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면에서 오히려 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차별이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학원업계에서는 자정 이후에 게임이나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사례들에 대한 규제는 없으면서 학원만을 규제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이 조례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해는 가는데 그런가 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모두 2번의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데요.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이 조례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2008년 서울과 부산의 학부모 학생들이 조례가 학생, 학부모 또 학원 운영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더 늦게까지 교습을 허용한 다른 지역 주민에 비해서 불합리하게 차별받고 있다면서 이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헌재가 1년 뒤인 2009년 10월에 이 학원의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수면 시간 그리고 휴식 시간을 확보하고 이 공교육,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조례의 입법 목적과 정당성은 적합하다라고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또 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법률 심판이 시간에 따라 시대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2016년 5월에도 다시 한번 이 청구에 대해서 헌재가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내려진 헌재 판결을 보면 학원 조례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또 학교 교육 충실화, 사교육비 절감 등으로 이 조례 조항으로 인해 제한하는 사익, 그러니까 뭐 학원 등에 대한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다시 한번 합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서울시에서 시작된 보습학원 심야 영업제한 폐지 논란인데요. 그런데요, 이 서울에서 네. 시작된 논란이지만 우리 경북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네,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고 이 지방선거에는 교육감 선거도 함께 치러지기 때문인데요. 네. 지금도 당장 이 조례를 개정하는 곳은 서울시 의회, 광역지방의회인데 이걸 적용하는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에는 반대 입장을 또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국회에서도 이런 논의가 좀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경북의 경우에는 현재 자정까지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내년 이 교육감 선거에서 이 내용이 다뤄질 공산도 매우 커 보입니다. 특히 우리 북부 지역만 하더라도 이 도시 지역도 있고 농촌 지역도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안동이나 뭐 영주, 상주 이 도심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밤 12시까지 학원 보습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2시까지 운영하는 학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없는 곳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오랜 시간 학원 영업을 운영하는 것이 다양한 농촌 지역의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또 제기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지금 보수 성향의 후보들은 학습권 보장이나 자유를 내세우면서 이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 가능성이 크고 네. 게다가 이 진보 성향의 후보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건강권, 이 공교육 정상화를 중시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감 직선제 이후에 그동안 보수 교육감만 당선이 됐는데 지난 3년 전 선거에서는 이 보수 교육감 후보들 간의 각축전이었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우리 경북 지역에서도 진보 교육감 후보 이 출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요 학원 이 운영 시간과 관련해서 내년 교육감 선거에 쟁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당장 내년 6월 3일에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있다 보니까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사안을 두고 진보와 보수의 입장 차이가 명확하게 갈리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다른 건가요? 네. 앞서 우리가 지역별로 좀 살펴봤지만 네. 이 대체로
진보 교육감이 이 교육을 운영하는 곳, 그리고 지방의회를 운영하는 곳들은 이 시간 제한을 두는 곳들이 많았고요. 이 반면에 이 보수 교육감, 그리고 지방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곳에서는 이 시간을 좀 늘려갔던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교육감이 있는 지역들도 학원이 밀집한 지역들은 이걸 좀 제한해야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도 있어 왔거든요. 네. 일단 보수 진영 쪽에서는 밤 10시라고 하는 규제가 과도하게 사적인 자유를 침해한다. 이 자유를 중시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학원이 영업할 기회,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를 더 할 기회를 중시한다. 이걸 국가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이 반면에 진보 진영 그리고 시민단체들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학생들의 최소한의 수면권, 건강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규제가 풀리는 순간 학생들 간의 무한 경쟁이 좀 시작되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사교육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되면 공교육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 공교육 붕괴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게 이 진보 진영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보수 진영에서는 학습권 보장과 자유를 내세운다면 진보 진영에서는 학생 건강권과 공교육 정상화를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정말 당장 내년 6월 3일이에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선거가. 내년 경북 교육감 선거 후보군도 그래서인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역의 이 언론사들이 이 경북교육감 후보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었고요. 네. 현재 이 재선인 임종식 교육감이 재판 결과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이 3선 도전에 나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 보수 진영 쪽에서는 이 김상동 전 경북대 총장, 이 마숙자 전 김천교육장, 임준희 경산 문명고 교장 이렇게 4명의 이 보수교육감 후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3년 전에는 이 보수교육감 후보들 간의 각축전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진보교육단체들의 모임인 경북교육희망 2026이라고 하는 단체가 결성돼서 네. 진보교육감 예비후보자들이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국 교직원 노동조와 경북 지부장 출신의 이 두 후보, 이 김명동, 이용기 이 두 예비후보를 두고 다음 달 10일부터 3일 동안 투표로 최종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걸 보면 보수 교육감 후보들은 후보 단일화를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진보 교육감 후보들은 단일 후보를 내겠다. 이렇게 된다면 네. 경북의 경우에도 진보 교육감 당선이 이 다자구도 하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년 선거 굉장히 재밌어질 것 같은데요. 교육감 선거가 지금까지 네. 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잘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단일화를 해서 낸다면 진보 교육감 당선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학원 보습 시간 문제로 시작된 건데 결국에는 사교육에 대한 입장 차이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내년 경북 교육감 선거에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네,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숫자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숫자요? 네, 최근에 이 쿠팡의 새벽 배송 논란, 이걸 폐지하자, 유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학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그렇고 이 보수 진영 쪽에서는 왜 당사자들의 자유를 제한하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사회적인 합의선을 어디까지 긋느냐, 시간, 숫자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가 이 정치의 역할이고 선거에서 다뤄지는 이 중요한 직관적인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현재 진보교육감 후보 쪽에서는 이 경북도 등교 시간을 이 경기도처럼 9시로 좀 늦추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학원 보습 시간뿐만 아니라 등교 시간이라든가 그리고 돌봄의 시간
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교육감 선거에 이 경북 지역도 많이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입시와 교육이 해야 될 역할, 이 학생의 행복 추구권을 좀 우선시하는 쪽과 입시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 좀 뒤처지지 않게 성과를 내는 쪽, 시간을 더 허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구도로 이 선거가 치러질 걸로 보이는데요. 네. 선택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몫이겠지만 이 시간 제한과 허용, 이 범위 문제 내년 선거를 앞두고 꼭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서울시에서 보습학원 심야 영업 제한 폐지 논란이 뜨거운데요. 이걸 기반으로 시작된 논란들, 우리 지역 내년 경북교육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그 쟁점들 쭉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